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2주차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말보다는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말로 더 넓게 이용이 됐고 불려져 왔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부분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통계학에서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는 바로 이런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통계학에서 자료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2주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그 데이터 과학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쓰이는 모습, 어떤 그런 데이터의 역사적 측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데이터 과학의 이제 핵심이 되는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의 맨 윗줄을 보면요. 통계학의 어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영어로 통계학은 statistics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stat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STICS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state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하나의 주정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ISTICS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체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지식체계 이런 뜻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원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국가에서 유래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국가를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운영해 나가는 지식 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출발됐다. 즉 국가적 산술 체계, 수치 체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는 뭐 정보화 사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또 2000년대부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뭐 지식정보화 사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의 의미, 정보의 의미 이런 것들은 1주차 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식 사회에 있어서 국가 기준에서도 그렇고요.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기준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카카오 이런 그 기업 등의 조직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도대체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각종 수치 정보, 즉 수치 체계, 다른 말로 각종 통계가 필요한 거죠.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예를 여러분들 들어놨는데요.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돌아가는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경기 종합지수를 본다든지, 올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을 본다든지, 또는 뭐 실업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요새 주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종합 주가지수,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수치 정보들을 보면 아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수출은 또 전체 수출액은 얼마나 될까? 뭐 외환보유액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어떤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관계없이 이 방대한 조직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치 정보,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사회나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지식 체계로서 통계학은 출발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지금 뭐 강의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제일 처음에 만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인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상태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하고 인사를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김모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집이 어디예요? 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떻게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물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통계학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입사 면접을 할 때 경제학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한테 경영학이 뭐예요? 이런 걸 묻는 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같이 데이터 과학 또는 통계학 이런 거를 이제 전공하러 들어온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통계학을 전공했던 통계학이 뭐예요? 이렇게 남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현명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1주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의학은 사람의 인체, 몸뚱아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슬라이드 3쪽에 중간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요. 그럼 통계는 뭐냐? 그럼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통계는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다. 또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간결한 겁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네모 박스를 보면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메모할 필요도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조사.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에서 하는 조사를 사회실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뭐 이과 계열에 있는 뭐 생명공학과라든지 또는 공과대학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오면요.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 그 실험을 왜 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데이터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사고 두 번째는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 바코드 찍잖아요. 그 기록들이 쭉 쌓이죠.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현금 서비스하는 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걸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카드를 긁으면 그게 주인이 맞는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맞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한 금액만큼 이렇게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래한다. 트랜잭션이라 이런 건. 그렇게 쌓여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관측 데이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조사를 통해서 얻는 것,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것, 그 다음에 관측 데이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작년도에 보지 않았겠어요? 60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럼 수학능력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제1교시 언어 영역부터 수리 영역도 있고요. 외국어 영역도 있고요. 탐구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60만 명이 시험을 본 이제 성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A라는 학생 언어 영역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학생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날것인 데이터들이죠. 그런 걸 60만 명을 다 여러분들한테 불러줬다고 해보세요. 그걸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을 겁니다. 즉 뭐냐면 그렇게 날것인 자료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얻은 수능 점수의 평균을 구했다고 해봐요.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30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년도 평균은 얼마였나 그랬더니 250점이었다고 해봐요. 평균이 20점이나 떨어졌네. 작년보다 시험 문제가 어려웠구나. 작년도는 이 점수가 되면은 A 대학에 무슨 과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점수 가지고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날것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자료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분석해서 그 얻은 결과를 내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잘 수집하고 이를 잘 정리, 요약,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 이것이 통계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아래 박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소비자들한테 선호도 제품들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 같은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사된 자료를 입력하고 그걸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해요. 그렇게 얻은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영업 전략을 구사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정보로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좋은 정보로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 통계학이다 이런 거죠. 맨 아래 박스를 보면요.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백화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뭐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백화점에 이제 온 학생들이 뭐 현대백화점이다. 그럼 현대백화점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잖아요. 현대백화점 카드를 쓰면 지금 5% 정도의 물건을 할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만듭니다. 그럼 그 카드를 만들 때 나의 이름은 뭐고 뭐 성별은 뭐고 어디 살고 뭐 이런 것들이 고객 속성과 관련되는 데이터예요. 또 그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그 거래된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런 걸 거래 속성과 관련되는 데이터다 이런 거죠. 그런 걸 합쳐서 각 고객별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점수를 만들어내요. 그런 걸 뭐 우수 고객 점수다 이런 거죠. 와서 뭐 물건을 많이 구입하고 또 구입한 양도 많고 자주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우수 고객이겠죠. 그런 점수를 내서 그런 그 고객들의 스코어 점수를 기준으로 뭐 우수 고객을 한테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판매 전략이나 우수 고객 관리 이렇게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통계학에서 하는 범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통계학은 무엇이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날 것을 그냥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 요약,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근거로 내가 내리고자 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것이 바로 통계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왜 꼭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크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료에 4쪽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와 요약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가 있죠. 건축물을 짓는 데 쓰이는 원자재. 자,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 요거 밑줄 그어보세요. 요거는 날것인 자료죠. 날것인. 원형 그대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건물을 지어야만, 건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물을 지어야만 효용이 있다. 바로 이렇게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는 그 데이터고요. 그것을 정리 요약한 결과가 뭐다? 건물이다, 이런 거죠. 그래, 건물을 지어야만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논에서 잘 익어 있는 벼. 여러분들 가을 되면 이제 논에 누렇게 익은 벼를 볼 거예요. 그 여러분들 벼 그냥 안 먹죠. 그렇죠? 왜 안 먹어요? 날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에서 잘 익어 있는 벼 밑줄 그어보면 이게 날것인 데이터다, 이거죠. 수학의 여러 과정을 거쳐 밥상위의 밥 밑줄 그어보세요. 밥상위의 밥. 밥상위의 밥이 정리 요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데이터 날 것을 정리 요약해야 유용하고 효용성이 있고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설문조사, 그럼 뭐 설문지가 쌓아놓으면 뭐 산더미 같이 쌓일 거예요. 그 설문지 그 응답한 거 봐도 그 실상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날 것들은 항상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원자료를 분량을 확 줄여놓는, 축소시키는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한 이후에 그 크기적으로 양적으로 좀 더 단순화시킨 후에 그 안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그 다음 슬리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 이제 통계학이에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를 보면은 그 아래 네모 박스를 보세요. 가로가 있죠. 가로. 그 다음 세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로. 가로는 보면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10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10개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가로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기억 꼭 해두세요. observ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observation, 개체. 근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요. 개체라는 말 대신에 레코드라고 읽습니다. 레코드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전산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뭐 IT 계열 팀에 있는 사람들은 개체라는 말 대신에 레코드라고 하는 말을 읽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고. 그래서 가로를 observation 또는 레코드라고 읽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개의 개체 또는 10개의 레코드가 있는 겁니다. 세로를 보세요. 세로에는 뭐가 있냐면요. X1, X2, X3, X4, X5 이렇게 5개가 있죠. 세로에 보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variable이라고 표현해요. 왜 영어 표현을 변기에 뒀냐면요. 사회에 나가보면 그렇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요. 뭐 심리학과나 경영학과 이런 데서는 변수라는 말 대신에 속성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뭐 속성 조사했다. 속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수나 속성이나 필드는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각각의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많이들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X1 한번 볼게요. X1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체중이다.
그러면 76.7kg, 73.6kg, 68.7 뭐 이래 있는데 가다 보면 9999 이런 이상한 특이한 값이 있죠. 굉장히 특이한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하고 9번은 점으로 찍혀 있죠. 값이 없어요. 결측입니다. 이걸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X2를 보면요. 뭔진 모르지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랬더니 뭐 굿, 좋게 느낀다. 또는 배드, 나쁘게 느낀다. 그래서 굿 아닌 배드 같은데 이상하게 뭐 리젝트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뭔가? X3 같은 경우도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레코드만 개체만 NA라고 해서 이런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X4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뭐와 관련되는 어떤 점수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뭐 2점 몇, 2.14, 4.20 그러는데 뭐 23.7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번째 같이 점수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결집값도 있어요. 또 X5도 보면 쭉 있는데 갑자기 뭐 0.0이라든지 점이라든지 0 이렇게 빨간 값들은 좀 특이하죠. 그렇죠? 특이한 값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가로를 뭐라고 한다? 궤체라고 한다. 또는 레코드라고 한다. 세로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한다? 변수 또는 속성 또는 필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은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의사는 의사 앞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찰하고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해야지 맞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데이터 과학자, 통계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환자 대신에 데이터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저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4년 내내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 바라보는 눈 그런 걸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요. 앞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잘 보면 알 겁니다. 가로에 개체가 있었고요. 세로에 변수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 데이터를 잘 관찰하는 데이터를 잘 탐색하는 눈을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길러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특히 이런 걸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류값이라는 거죠. 오류값. 변수가 가질 수 없는 값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예요? 1은 남자다 이거예요. 2는 여자다. 그럼 코드가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9라는 값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경우 그거는 이제 외국인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성별이면 남자는 1, 여자는 2, 뭐 이런 게 코드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1과 2가 아닌 엉뚱한 값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오류는 고쳐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 다음에 거기 특이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이값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적으로 outlier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아닌 값인 거죠. 굉장히 특별하게 큰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요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해외여행객 지금 3월 기준으로 여행객 수와 올해 그 수는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값인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이한 값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값은 보통 자료 입력을 잘못해서 오류값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과 같은 이런 특별한 그 당시 시대 상황의 특징을 그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특이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배우게 됐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또한 결집값. 아까 보면 점이라고 찍혀 있었죠. 그렇죠? 그 자료가 안 얻어진 거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왜 자료가 얻어지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면 자료를 얻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집값을
때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채워넣는다든지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중요한 얘기는요. garbage in, garbage out은 gabage는 쓰레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데이터만 들어오면 그걸 잘 아무리 분석을 지지고 볶고 잘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는 쓰레기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밖에 나갈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럼 그거에 맞는 뭐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 뭐 영어 회화 능력을 본다든지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맞는데 영어 실력을 알려고 하는데 100m 달리기 기록을 가져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앞서와 같이 오류값이 있을 수도 있고 특이값이 있을 수도 있고 결집값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밀하게 검사하고 우리의 분석 목적에 잘 적합하도록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 분석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